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인문 콘텐츠 학회에서 기획 발표를 하게 된 정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성대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의 문학문화 콘텐츠 트랙에 재직 중입니다. 인문 콘텐츠 학회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각양각색의 콘텐츠에 대해서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획 주제인 위드 코로나 시대 공감과 혁신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 속성이 코로나로 인한 시대 변화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속성은 비약이기 때문에 제 발표문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 드라마에서 비약의 서사적 역할과 사회적 기능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주로 분석한 드라마가 2020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부부의 세계와 펜트하우스이므로 이를 부제에 밝혔습니다. 제 발표문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론의 내용부터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코로나 시대 인기를 끈 드라마의 특징을 검토하여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오늘날 어떠한 이유에서 환영받게 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바깥에서 즐길 거리가 많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중 긴 호흡을 가지며 향유자들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선사하는 드라마들에 주목을 해보면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의 특징은 빠른 전개 속도와 후속 시즌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용두삼이라거나 개연성 부족이라는 혹평을 받기에 충분함에도 향유자들은 이러한 드라마를 계속해서 즐겁게 시청하며 열광한다는 점이 저로서는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과연 이 현상은 반성해야 할 현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드라마 문법으로서 적응해야 할 현상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라 할 만한 것들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발표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제 발표문에서는 코로나 시대로 불리게 된 2020년 이후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두 편의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와 펜트하우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5월 16일까지 방영된 16부작 드라마인 부부의 세계는 마지막 회 최고 시청률로 28.4%를 획득하면서 2020년 방영된 드라마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현재 시즌3의 방영을 앞두고 있어 완결된 드라마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시즌1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21부작으로 방영이 되었으며 역시 마지막 회 최고 시청률이 28.8%로 집계가 되어서 부부의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최종회는 2021년에 방영되었기 때문에 2020년 시청률 집계에서는 펜트하우스가 3위를 기록하긴 했으나 2021년 1월 5일에 방영된 최종화를 포함한다면 펜트하우스가 이제 부부의 세계의 인기를 능가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두 드라마는 부부간 갈등을 비롯한 각종 치적 문제를 핵심으로 다룬다는 점과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막장이라는 수식어를 받기도 했다는 점, 하지만 흡입력 강한 서사 운영을 통해서 점차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수많은 밈을 양산하여 화제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유사한 소재의 드라마는 존재했고 또 인기리에 방영되었지만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특히 이 두 드라마가 각광을 받았다는 점과 또 이 두 드라마가 이전의 드라마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우리가 현재 겪어나가고 있는 일련의 일들과 연관지어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가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 볼 때도 의미가 큽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경계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이 시기에는 특히나 억눌린 욕망의 분출구로서 드라마에 요구되는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두 드라마가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인 비약에 주목을 해서 이것의 활용 방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에서는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스토리가 향유자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나타내며 스토리가 취한 특정한 전략을 통해 형성됩니다. 잘된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는 이전 스토리를 다시 보고 싶게 만들거나 이후 스토리를 빨리 이어보고 싶게 만든다는 점에서 흡입력을 보장합니다. 앞서 소개한 두 드라마는 점차 시청률이 상승해서 최종화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흡입력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서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 스토리의 비약적 성격에 대해서 꾸준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비약이 오히려 흡입력에 기여한 서사 전략으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이 글에서는 그 전모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두 드라마가 팬데믹 상황의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심리가 이러한 드라마에 몰입하도록 만들었을지, 이러한 드라마가 향유자들에게 선사한 경험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한번 진단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비약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는데요. 나는 듯이 높이 뛰어오름이라는 뜻을 가진 비약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용법으로도 부정적인 용법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발전이라는 말이 특별히 따라붙지 않는 이상 비약은 침착하지 못한 사람, 통제력이 결핍된 사람,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고력 부족의 산물로 취급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런 경향은 서사학적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시각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호 간의 개연적 또는 필연적 인과관계를 갖춘 플롯이 우수한 플롯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급반전이나 발견도 선행사건의 필연적이거나 개연성 있는 결과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태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급반전도 선행사건의 결과로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무지의 상태에서 알매 상태로의 이행을 말하는 발견도 급반전과 결합했을 때 연민이나 공포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훌륭하다라는 말입니다. 요는 결국 치밀하지 못한 서사장치, 곧 비약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실질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때에도 비약이 어느 정도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점은 스토리라는 유명한 책을 쓴 로버트 맥키도 통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논리적 결함은 이야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논리상의 비약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비약이 우연의 일치와 마찬가지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삶에 관한 서사에서는 자연스럽게 포함되게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관객이 그 문제를 알아차릴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논리적이지 않음을 빠르게 지나가도록 처리하거나 해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불충분하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논리를 휴지통에 관객이 던져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약은 향유자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애물단지이지만 삶과의 관련성 속에 탄생하는 서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가급적, 가급적이면 없애야 하지만 없애기 힘들다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서사가 가려야 할 콤플렉스로 비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다른 극 형식에 비해서 서사 시간이 긴 드라마의 경우에는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약이 발생하는 것은 일종의 태업처럼 여겨질 만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 비약을 우리가 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드라마의 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체험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비약은 서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재미를 강화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라는 흡입력을 좌우하는 요소와 이 비약이라고 하는 현상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는 서사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리하여 서사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으로 손꼽히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 중 서스펜스는 종결이 오기 전에 경험하는 불안정과 긴장의 상태를 말하고요. 종결의 결핍이라고도 불립니다. 종결은 스토리의 중심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지연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서스펜스의 역할입니다. 한편 서프라이즈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급반전이라고 명명된 갑작스러운 플롯의 역전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서적 효과로서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거나 교묘하게 배치된 우여곡절이 해결될 때 느껴지는 강렬한 정서적 흥미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비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가 언제 형성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요소는 향유자가 서사에 대해 가지는 정보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음 그것을 접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접할 때에는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통념이 있는데요. 하지만 결말을 아는 것과 스포일러에게 당하는 것이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를 대단히 해치지는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모르고가 두 효과를 좌우하는 결정타는 아니라는 진단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어서 서스펜스의 종류를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버트 매키의 경우에는 서스펜스가 관객과 인물이 똑같이 알고 있는 경우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히치콕은 관객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등장인물은 모를 때 그러니까 정보량의 차이에 의해서 그 등장인물이 언제 그 정보를 알게 되는지를 조마조마해 하는 마음으로부터 서스펜스가 비롯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캄캄한 숲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느끼는 서스펜스와 숲의 길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숲에 빠진 누군가가 제대로 빠져나올지를 염려하는 서스펜스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중 후자는 정보량이 충분해서 불확실성이 없더라도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말해, 향유자가 앞으로의 일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사의 치밀함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취급될 여지가 생깁니다. 서프라이즈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달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놀라운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긴 했지만 그는 가능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불가능하지만 있을 법한 것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은 배제해야 한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이 이전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오히려 그들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말한 메리 게이츠킬의 통찰을 참고했을 때는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작품의 본질을 더 극대화하고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공들여 만들어진 서프라이즈는 이전에 그럴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를 향유자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하고 서사의 빈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탐색의 즐거움을 강화할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볼 때 비약은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를 자아내는 데 있어서 용인될 수 있고 나아가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섬세함과 치밀함에는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에 특정 방향으로의 최단거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연학적인 기법과는 반대로 특정한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서사를 특정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휘되는 속도감은 소위 사이다를 원하는 향유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서사를 묵묵히 즐기기보다는 요약된 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짧은 영상을 통해 익히기를 원하는 오늘날 향유자들의 속성은 속도감 있는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가 유행하는 현상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 인기를 끈 두 드라마에서 비약은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라는 요소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부의 세계를 보면요. 이 드라마는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한국 드라마로 리메이크한 드라마입니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서는 드물게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대본, 감각적인 연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더해서 가정의 복원이라는 기존 불륜 소재 드라마의 관습을 깨고 불륜 이후의 혼란과 고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비약적 요소를 뽑아본다면 우선 1화 만에 주인공 부부 중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이 낱낱이 밝혀지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주인공 지선우에게 너무나 다정하게 구는 이태호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갑자기 도미노처럼 등장하는 불륜의 증거들이 상당히 도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식간에 분명해지면서 결국 지선우의 심증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심지어 지선우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전부 이태호의 불륜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짐으로써 지선우는 물론 시청자들도 상당한 놀라움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드라마의 첫 화는 인물의 어떤 인물 소개 그리고 맥락 소개 그리고 주요 사건에 시청자를 입문하게 하는데 할애되는 그런 회차인데 이것을 주된 비밀을 밝히는 방식으로 구성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죠. 그래서 부부의 세계는 당시에도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도 서사 세계에 곧장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효율성이 이 대목에서는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성에 기여한 것이 바로 서스펜스입니다. 첫 화에서 지선우는 이태호에게서 못 보던 립밤과 여성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하는데요. 초반에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태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지선우의 행복감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나 태호 본인의 입을 통해서 선우의 의심이 바로바로 다독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지선우와 같은 마음으로 의심했다가 다시 안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녀로 의심되는 갈색머리의 여자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고 또 태호가 늦을 때마다 가 있었다던 시모의 시어머니의 병원에 정작 태호는 자주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는 시청자들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태호의 트렁크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휴대전화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내연녀의 사진 이런 것들이 목격되면서 의심은 증폭이 되고 선우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여다경과 동반여행을 떠났다는 것이 이 사진을 통해 확인되면서 이 의심은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종결을 지연시키면서 획득되는 서스펜스가 단 1화 만에 획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나간 행위를 집약적인 시간 동안 발견하도록 연출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불륜 행각이 그 자체가 들통나는 것이 아니라 불륜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장면으로 구성하였고 또 의심과 안도가 반복되다가 점층적인 충격을 통해 마지막에야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연출을 하였기 때문에 부부의 세계 첫 화는 굉장히 강한 밀도를 자랑하면서 다음 회차의 시청을 견인하였습니다. 해결을 지연시키는 서스펜스가 비약적인 속도감과도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부부의 세계 1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감 있는 서스펜스가 비약적인 요소를 상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비약도 이 드라마에는 존재합니다. 첫째는 보조인물인 박인규라는 인물이 내내 이태호와 지선우의 갈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다가 돌연 목숨을 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서사에서는 분명한 기능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죽은 사람이 박인규였다라는 점과 자살이었다라는 점은 곧장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태호와 지선우가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서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내 아이의 엄마 또는 내 아이의 아빠가 살인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적대감을 가지던 서로를 오히려 변호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됩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아무리 큰 적개심도 자식으로 이어진 부부를 갈라놓기 힘들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둘째로 두 사람의 아들 준영이가 가출하는 것과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던 선우가 아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비약적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말과 나레이션으로 해소가 됩니다. 이 나레이션을 통해서 선우의 표면적 모습과 내면적 모습이 같지가 않고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관계로는 이해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비약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준영이 어떻게 떠났고 왜 그 아이를 못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선우에게는 준영의 귀환만이 유일한
동아줄이다 라는 점만이 강조되고 마지막에 준영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는 모호하게 처리됨으로써 향유자들은 깊은 여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의 세계는 크고 작은 비약을 상쇄할 수 있도록 초반에는 서스펜스를, 후반부에는 여운을 자아내는 구성을 취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펜트하우스는 비약을 해결하기보다는 전시함으로써 그것이 주는 놀라움의 쾌감을 극대화하는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프라이즈는 서스펜스와 어우러졌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채트먼이 말한 것처럼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는 서로 모순되는 용어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용어여서 일련의 사건은 서프라이즈로 시작하여 서스펜스의 패턴을 이루거나 아니면 서스펜스의 결과로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도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가 어우러져서 흡입력을 자아내고 있는데 서프라이즈로 나아가는 서스펜스의 중간중간이 잦은 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보입니다. 예컨대 이 드라마의 시즌 1에서는 민설아라는 인물을 죽인 범인을 찾는 것이 주된 플롯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모두가 크고 작은 책임이 있는데요. 이에 4화부터 16화까지에 걸쳐서 매 회차마다 의심받는 용의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설아의 친모인 심수련과 막역한 사이가 되고 있었고 또 민설아에게 온정을 건넨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오윤희라는 인물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은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는 범인 발견의 지연이라는 점에서 서스펜스의 결과 나타난 서프라이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 서스펜스의 과정이 사실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용의자들이 민설아를 죽일 만큼의 악랄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오윤이라 할지라도 폭음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고 있었다라는 설정에 이 서스펜스가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진성의 결여 때문에 펜트하우스 속 사건과 시청자 사이에는 얼마간의 심리적 거리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는 중에 부차적인 플롯에서는 인물이 죽고 죽이는 자극적인 사건이 펼쳐지고 또 상대를 바꾸어가며 외도를 하는 사건도 펼쳐지고 서로를 멸시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사건도 등장하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돌연하고 비약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은 언제든 서로를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리적 거리를 갖게 만든다는 점은 서스펜스의 강도를 낮추면서 누구든 범인일 수 있으므로 누가 범인이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오히려 종잡을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을 즐길 여지가 마련이 됩니다. 시청자들의 예상은 자꾸만 빗나가면서 놀라움을 자아내고 이 빗나간 예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왔던 단서들을 다시 조회하면서 시청자들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재미란 물론 여운이나 깊은 깨달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놀라움들을 유의하면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이완의 감정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비약의 활용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부의 세계와 펜트하우스가 선보인 비약 활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은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레 맞이하게 된 코로나 시대에서 얼마간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의 피로를 겪는 시청자의 호응이 두 드라마를 화제의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소재로 삼거나 그러한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란 원인도 치료 방법도 불확실한 전염병에 처하여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가는 서스펜스가 성마름으로 다가오고 사상 초유의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한 서프라이즈가 분노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고 갑작스러움이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전말을 속 시원히 빠르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므로 비약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서사 전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날의 시청자가 왜 빠른 회복을 염원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실한 설명을 원하는 일군의 시청자들 옆에는 더딘 회복을 힘들어하며 조금의 불균형도 고구마로 여기며 사이다를 외치는 시청자가 운집해 있습니다. 모든 서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빠른 변화가 당연해진 시대에서 어떤 종류의 서사만큼은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성마름과 분노를 상상적으로나마 해소시켜줄 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 서사학에서 배척된 비약이 코로나 시대 드라마 스토리텔링에서 뉴너멀로 얼마간 기능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